우울의 부작용은 뇌의 기능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견디다 못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뇌 속으로 들어가 내 기분을 망치는 부분을 드러내는 상상을 하곤 했다. 우울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에서 관련된 내용을 읽다 보니 이 환상은 다들 가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뇌의 어느 부위를 드러내야 하는가? 단단한 덩어리 전체? 아니면 더 작고 액체 같은 부분? 한 번은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였는데 나는 리즈파크 스퀘어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불안이 없는 우울증 상태였던 나는 벚나무를 노려보다 맥이 탁 풀리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물론 옆에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내 처참한 기분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저 앉아서 분홍색 벚꽃이 흐드러진 가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처럼 내 생각도 내 머리에서 흩어져 버리기를 바랬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벚나무이기를 바라면서. 우울의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근거로 우울을 규정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울은 90%가 미지의 세계이다. 뇌는 토스터기처럼 단순하지 않다. 1kg이 조금 넘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 평생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 뇌는 우리가 그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토록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될 만큼 마법 같은 기관이다. 또한 다른 모든 것처럼 수백만 년 전에 별에서 탄생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뇌의 작용에 대해 알려진 것은 저 멀리 떨어진 별보다도 적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울증은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매력적인 생각이고 수년간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 생각이기도 하다. 우울증의 과학적 원인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특히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에 집중해왔다.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호르몬이다. 하지만 뇌의 특정 부위나 호르몬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마음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간의 뇌는 인지, 정서 및 의식의 측면에서 석기시대 이래로 변한 바가 없다. 뇌는 변화하는 속도에 맞추어 진화하지 않는다. 신석기 시대에는 이메일을 읽거나 뉴스 속보, 팝업 광고 또는 현란한 뮤직비디오를 보거나 사람이 붐비는 토요일 밤 마트에서 무인 계산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과학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특히 신경과학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들은 대부분 미래에 뒤집히거나 재평가될 것이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의심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의 본질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진리다. 환자가 치료제의 기전까지 모두 알 필요는 없다.
디아제팜은 나에게는 맞지 않았다. 수면제, 서양고추나물과 동종요법도 내게는 효과가 없었다. 프로작은 생각만 해도 공황 상태가 더 심해져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기에 어떨지 모르겠다. 인지행동 치료도 받지 않았다. 만약 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다면 그 약이 세로토닌을 재흡수를 했던 억제를 했던 촉진했던 상관없이 그냥 먹으면 된다. 벽지를 핥아서 증상이 호전된다면 벽지를 핥으면 되는 거다. 나는 약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효과가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미래 언젠가는 나도 다시 약을 먹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운동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 요가 또는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에 몰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 확실한 치료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각자의 경험에 따른 처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